층간소음 등의 환경 주거 분쟁과 서울 대형 버스사 내에서 불거진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요. 네. 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경기도 하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30대 남성이 이제 층간소음으로 자기는 이제 고통을 나름대로 이제 받다가 참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부부였는데 부부 한 명이 그러니까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부부 한 명은 이제 숨졌고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이제 사연을 좀 보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직 상태였고요, 일단.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니 이제 병수발을 들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범행을 위한 그 흉기도 미리 한 달 전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 윗집에 올라가서 그 복도에다가 천장에 그 카메라를 미리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 비밀번호까지 알고 나서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결국 저지르는 사실 치밀함까지 보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층간소음이 그냥 순간에 욱하는 마음을 발생시키고 순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 간에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저렇게까지도 범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30대이고 또 살해된 부부는 그 60대 부부예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데요. 층간소음이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수치로 좀 나온 결과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건별로 살펴보자면요. 2012년에는 약 7,000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600건이나 돼서요. 사실 3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이렇게 범죄나 아니면 다른 뭐 수치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까지 민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3년 동안 2배라는 수치는 일단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건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상되는 그 배상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114억 정도였다가 2015년에는 15년이 흘렀는데 이제 202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1.7배, 그러니까 2배가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환경 분쟁, 그 중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은 결코 이제 그 과거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한 일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소위 보복 상품이라는 것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해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나요? 아랫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윗집에서 계속 쿵쿵대서 힘든데 나는 아무리 내가 쿵쿵대도 내 아랫사람이 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층에 내가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우퍼 스피커를 부착형으로 판다고 합니다. 보통 우퍼 스피커를 이렇게 놔두고 쓰는 그러면 또 아랫집이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 주된 목적은 위층에 피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퍼 스피커를 딱 부착을 해서 천장에 부착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울리면서 위층에 굉장히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이제 소음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될 수가 있지만 진동도 못지않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공해 중에 하나인데 우퍼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진동을 가해서 위층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울리도록 바닥이 울리게 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참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이 아니라 뭐 그쯤 되면 그렇죠. 뭐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된 건데요.
이렇게 그 층간소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조정 노력들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있다고 하고요. 또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중재 노력들이 있을 텐데 별로 실효성이 없나 보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층간소음으로 뭐 내가 소송을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참 드물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용하는 그 중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배상 금액이 이제 1억 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그 미만이면 이제 각 지역별로 예. 관할 이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은 되고 있어요.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건수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환경부 어쨌든 그 조정위원회에서 눈여겨보는 건 실제로 입증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어쨌든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소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데시벨 측정도 내가 임의로 한다고 해서 중립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을 통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데시벨 측정을 해주는 뭐 업체를 통하든지 이렇게 어쨌든 내가 시간과 노력과 소정의 이제 비용을 들여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투여해서 그 조정 신청까지 가기가 일단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 전 단계로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 전 단계로 좀 더 그 시민들 입장에서 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예. 그 논의가 계속돼서 있고 네. 있습니다. 그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난달에 문을 열어서요. 저희가 관계자 모시고 얘기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뭐 전화로 상담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자, 뭐 그런데 소음은 사실 도시의 소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집에 있으면 또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 스피커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이 층간소음에 이 주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한 이유,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층간소음을요, 대부분의 이제 너무 시끄럽다라고 해서 가서 측정을 해보면 한 40데시벨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네. 40데시벨이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그냥 스쳐서 부딪히는 소리가 20데시벨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40데시벨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느끼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기대하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을 뭐 지나다니면서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60데시벨 이상, 훨씬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이유는 당연히 바깥을 지나다닐 때는 차량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걸로 예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지만, 하지만 집안에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려고 그냥 나만이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의사에 반해서 소음을 지속적으로 낸다는 거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소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데시벨이라는 거는 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도 허용치에 해당하는 사실 소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어쨌든 예기치 않은 소음이라는 것, 내가 네.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이라는 그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밤 시간에 그런 경우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집안은 이제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이제 거북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그 신영복 교수님 같은 경우도 위층에서 이렇게 뛰는 아이가 있으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간식 사주고 아이랑 친해지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아니까 친하니까 뛰어도 좀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누구나 공통적인 문제라는 건데, 참자, 좀 뭐 윗사람을 이해하자, 이렇게만 또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론 뭐 신현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품성도 좋으시고 그 아무리 시끄럽게 하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간식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화난 상태에서 가다 보면요, 뭐 초인 정도 조금 더 시끄럽게 누르고 네. 쿵쿵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이제 중재기관을 통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뭐 꼭 소송이나 뭐 조정센터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까이 있는 중재기관, 예를 들어서 사실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관리사무소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3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시끄럽게 하려고 맞아요. 노력한 건 아닌데 어쩌다 소음이 발생했는데 아랫집에서 예. 너무 강하게 항의를 하다 보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의 중재기관,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시라는 그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뭐 본질이 아닌 걸로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도 뭐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좀 전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게 또 직접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그냥 허락 없이 들어갔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경우 나중에 이게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를 강하게 하다가 네. 집에 있는 그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쓰러지고 그리고 집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퇴거 불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하더라도 다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소음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집 주인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허락을 받고 들어갔지만 하지만 집주인이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에 응하지 않고 퇴거 불응을 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막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아파트 뭐 벽보를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이 집 주인은 정말 뭐 인간 말종이다 막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비하하면서 나중에 모욕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또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층간소음 문제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혜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도 함께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논의도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버스 회사 회장의 갑질 논란이 또 문제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전말에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해서 이 갑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서울시 시내버스 이제 기사분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사실 예.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녹취록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욕설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맞아서 이렇게 퍽퍽 하는 소리까지 납니다. 예.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이 늘상 있어 왔다는 건데 이게 기사 한 분의 그 증언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 있어요. 뭐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기사분들은 퇴직하신 기사분 1명,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이제 기사분 2명인데요. 얼마나 견디다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푸대접까지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위법행위지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상처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늘 만나는 버스 기사분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기사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분은 어떤 입장을 내보이나요? 늘상 그렇지만 네.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로 연락을 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바쁘시다. 업무가 바빠서 네. 뭐 연결을 할 수 없다. 이런 뭐 반응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 공식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더니 회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처음엔 잡아떼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그렇게 과도한 폭언과 폭행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그게 무뎌져야 이거를 과도한 폭언과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인데요. 그 누가 봐도 사실 과도한 폭행에 해당하거든요. 과도한 폭언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건 과장된 거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그 상황들이 언론에서 나오게 되면 뭐 오죽하면 이런 행태를 보이겠어요? 아나무인이더라고 이런 그렇죠. 분들은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정정당당한 것처럼 그렇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카메라도 막 이렇게 치우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런 그 회장의 지금 말한 그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가게 되면 자잘못을 가리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과도한 폭언을 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물리적인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한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습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습폭행죄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내가 모욕적인 이제 욕설을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내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을 할 텐데요. 이거는 회장이 이제 개인에게 성립하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예전에 굉장히 뭐 간장 회사에서 갑질 논란도 있었고. 꾸준하게 이렇게 발생되어 오는 갑질 논란들을 보면 회장이 직접적으로 가해한 이런 범죄 행위 외에도 뭐 노동법 관련된 네. 그런 문제라든지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정말 신기하게도 늘 따라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대우할 정도면 제대로 된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차나 월차라든지 이런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관련된 그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걸 좀 파헤쳐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모욕죄, 폭언, 폭행하겠지만 이게 회사 내에서니까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또 직원들은 사실 걱정스럽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비단 이 버스 회사만의 문제냐 이런 걸 또 놓고 보면 고민이 있는 거고요. 지금 서울버스는 준공영제니까 서울시 혹은 시민들도 일정 부분 그에 따른 관심이나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더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더 이제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내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그 수단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반인권적인 이런 그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이 1차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보조금 우리 세금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운영시켜 주는 건데, 나라에서 운영시켜 주는 건데 그 나라에 운영시켜 주는 그 기업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걸 보면서 2차적으로 또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버스 기사들과 회사 측을 둘러싼 분쟁들이 꽤 있나 봐요. 몇 가지 좀 더 보면 또 마을버스에서도 이제 회사의 갑질 논란이 한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일주일에 6일을 근무를 하고요. 이제 병이 나서 하루 병가 내고 실렀더니 월급이 190만 원인데 50만 원 그러면 깎겠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마을버스 아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버스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열악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대부분 이제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은 후에 이제 시내버스로 옮겨가시기 네. 때문에 그걸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도하차하게 되면 내가 목표로 삼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또 마을버스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걸 다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뭐 월급 19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병가를 냈다고 해서 깎겠다. 이 50만 원이란 금액이 사실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이제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되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증언을 들어보면 식사하는 시간도 뭐 15분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면 과연 이게 휴게 시간이 적절하게 보장이 됐겠느냐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병가 물론 뭐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실 병가는 며칠을 저래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또 마을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뭐 월차라든지 연차를 사용하게끔 우회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급 근로자에게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깎겠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그 근거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들이 많네요. 뭐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기사에게 그 교통사고 비용을 뭐 대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상 뭐 이 경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그 서울 운수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서울시 방안들, 그리고 이런 그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그냥 가만히 직장이니까 찾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종업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노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아니면 길로기준법 그 법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기사님들이 그 계약직에 불과하고 아니면 뭐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그런 예.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만으로는 해결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해결 방안이라고 하자면 마을버스는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각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태조사라는 게 전혀 내려온 적도 없다 그래요. 한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적절하게 뭐 꼭 법적으로 마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실태조사를 나가서 그냥 형식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실제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예. 이게 지금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손해배상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뒷수습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들이 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문제들, 최근의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